현재 카메라 시장의 대세가 미러리스이긴 하지만 SLR 카메라도 특유의 묵직한 매력으로 여전히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받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SLR 카메라는 언제 탄생한 것일까요? 우리는 흔히 옛날 카메라라고 하면 RF 카메라를 떠올리기 쉽지만 의외로 SLR 카메라도 1936년부터 선보인 상당히 오래된 형태의 카메라입니다. 하지만 초기 SLR 카메라는 거대한 크기와 무거운 무게를 지니고 있었고 육안으로 초점을 맞추는 것이 불가능할 정도로 원시적인 형태를 지니고 있었습니다. 덕분에 세상은 여전히 작고 사용하기도 편한 RF 카메라를 더욱 선호했고 SLR 카메라는 오랫동안 제대로 대접받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소개할 이 브랜드의 탄생으로 우리는 현대적 의미의 SLR 카메라를 만나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한때 첨단 기계공학의 선도자였지만 시간이 지나며 이곳저곳에 팔려다니는 신세가 된 비운의 브랜드. 오늘의 카메라 브랜드 스토리는 펜탁스입니다. 1910년 대한제국이 국권을 강탈당한 후 일제는 근현대사의 급속한 성장기를 맞이하고 있었습니다. 일제의 대도시 곳곳에는 영화관이 우후죽순 생기고 있었고 중산층이 늘어감에 따라 안경에 대한 수요도 높아지고 있었습니다. 이때 렌즈에 대한 수요를 간파한 카지오라 쿠마우는 1919년 아사히 광학을 설립하며 펜탁스의 역사가 시작됩니다. 초기 아사히 광학은 안경용 렌즈를 제조하는 회사로 시작했으나 영사기에 사용되는 렌즈도 개발하며 점차 사업 범위를 늘려나가게 됩니다. 그러다 1925년 훗날 코니카라는 이름으로 변경돼 일본 최대의 사진회사 코니시로쿠 사진공업에서 카메라 렌즈 개발을 의뢰하게 됩니다. 비록 이때까지 아사히 광학은 카메라용 렌즈를 개발해본 적이 없었지만 안경과 영사 렌즈로 쌓아온 노하우를 살려 렌즈를 제작하게 되는데요. 의외로 처음 만든 카메라용 렌즈치고는 그 완성도가 매우 높았습니다. 특별한 개선사항이 없을 정도로 품질이 우수했고 렌즈 제작을 의뢰했던 코니시로쿠 사진공업에서도 이 렌즈를 상당히 만족해하며 바로 카메라를 생산하기에 이릅니다. 당대 최고의 사진기업이었던 코니시로쿠 사진공업의 렌즈를 제작했다는 사실이 알려지자 도쿄 외곽의 작은 공방 수준이었던 아사히 광학은 점차 카메라 업체들의 관심을 받기 시작합니다. 이때부터 아사히 광학은 렌즈 개발에 자신감을 얻어 납품용 카메라 렌즈를 개발하는 사업까지 진행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개발한 렌즈를 몰타 합자 회사라는 카메라 제조사에 납품하는 성과까지 올리게 되는데요. 이 몰타 합자 회사는 카메라 사업이 계속 성장하여 추후 미놀타라는 이름으로 알려지게 됩니다. 사진업계의 거대 공룡이 되는 두 회사의 렌즈를 납품하며 점차 그 완성도를 입증받고 있을 시기 아사히 광학에게도 시대의 변환점이 찾아오게 됩니다. 1937년 일본 제국이 중국 대륙을 침략하며 중일 전쟁이 발발한 것이었습니다. 일본 제국은 국가의 모든 산업 기반의 군수물자 생산을 명령하게 되었고 개인 사업체였던 아사히 광학은 주식회사로 조직 개편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다만 당시 아사히 광학은 10여 명의 직원을 거느린 소규모 기업이었기 때문에 군용상 안경을 납품하는 정도로만 회사가 유지되게 됩니다. 하지만 전쟁이 막바지에 접어드는 1945년 전쟁을 빠르게 끝내기 위해 미군은 일본의 수도인 도쿄와 인근 도시에 대량의 소위탄 폭격을 가하게 됩니다. 단 2시간의 폭격으로 도쿄에서 28만 채가 넘는 건물이 사라지게 되는데요. 이때 아사히 광학의 공장 또한 소실돼 버리며 회사는 설립 26년 만에 모든 것이 멈추게 됩니다. 그리고 잠시 시간이 흘러 1946년 그 사이 일제의 패망으로 전쟁은 끝이 났습니다. 여타 광학 회사들이 카메라 생산을 재개하였고 다시 렌즈 수요가 높아지기 시작하였습니다. 덕분에 광학 시장은 다시 활기를 띠기 시작하며 당시 회사의 대표였던 마츠모토 사부로는 흩어져 있던 직원들을 불러 모아 회사를 재건하게 됩니다. 회사는 빠르게 안정을 찾아가고 있었습니다. 군수물품을 생산하던 광학업체들이 시장의 활로를 찾아 카메라 개발을 확대하고 있었고 이는 렌즈 납품을 하는 아사히 광학에게도 매우 좋은 호재였습니다. 하지만 점차 시간이 지날수록 여타 카메라 제조사들이 자체적으로 렌즈 개발을 시작하며 매출이 떨어지는 아사히 광학 또한 카메라 자체 생산이라는 새로운 활로를 찾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게 하여 아사히 광학은 1952년 자사 최초의 카메라 아사히 플렉스를 출시하게 되는데요. 아사히 플렉스는 일본에서 처음으로 만들어진 SLR 카메라였고 당시까지만 해도 일본 내에서 독보적인 제품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카메라는 13년 전 출시된 독일의 프라티플렉스라는 카메라의 카피품에 지나지 않았고 아사히 광학이 처음 만들어 본 카메라였기에 개선해야 할 부분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당연히 당시 일본 카메라 시장의 주류 브랜드들은 신생업체가 개발한 카메라에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아사히 플렉스의 후속 모델이 출시하기 전까지는 말이죠. 아사히 광학은 아사히 플렉스 출시 이후 기존의 단점들이 개선한 후속 모델을 계속 출시하게 됩니다. 특히 1954년 출시된 아사히 플렉스의 경우 퀵 리턴 미러라는 새로운 시스템을 적용하면서 SLR 카메라의 단점이 크게 개선된 모델을 출시하기에 이릅니다. 아사히 플렉스 이전에 SLR 카메라는 셔터를 누르고 있는 동안은 거울이 계속 올라가 있고 셔터에서 손을 떼야지만 거울이 제자리로 돌아가는 시스템이었습니다. 덕분에 거울이 뷰파인더를 막은 시간만큼 피사체를 확인할 수 없는 블랙아웃 현상이 엄청나게 길었는데요. 퀵 리턴 미러는 셔터를 누르기만 하면 일정 시간 후 다시 제자리로 돌아가는 방식이었습니다. 지금에 와서 너무 당연하게 느껴지는 시스템이지만 이런 형태는 SLR 카메라가 처음 개발된 후 18년이나 지나서야 개선될 수 있었던 신기술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개발은 아직 끝난 게 아니었습니다. 1957년 드디어 현대적 SLR 카메라의 완성형 모델이 출시합니다. 이전 SLR 카메라들은 단순히 거울에 한 차례 반사된 풍경을 봐야만 했습니다. 때문에 뷰파인더는 카메라의 상단을 향해 있었고 뷰파인더를 보기 위해서는 카메라의 머리 부분을 내려다봐야 했습니다. 자연스럽게 카메라의 위치는 허리 높이로 한정될 수밖에 없었고 이는 촬영 구도가 제한될 수밖에 없는 상당히 치명적인 단점이었습니다. 덕분에 이때까지의 SLR 카메라에는 RF 카메라처럼 구도를 체크할 수 있는 보조 뷰파인더를 또 하나 탑재하고 있는 괴랄한 모습을 가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사히 광학은 이러한 단점을 개선하기 위해 펜타프리즘이란 것을 처음으로 사용하게 됩니다. 펜타프리즘은 거울에 반사된 이미지를 90도로 굴절시켜 RF 카메라처럼 구도를 잡을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혁신적인 방식이었습니다. 이제 더 이상 카메라를 허리 높이에 놓고 뷰파인더를 보지 않아도 되었고 RF 카메라처럼 더욱 자연스러운 구도로 촬영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아사히 광학은 이 카메라에 펜타프리즘과 리플렉스라는 단어를 결합하여 이름을 붙이게 되는데요. 바로 이 카메라가 최초로 펜타프리즘을 탑재한 카메라이자 최초로 펜탁스라는 이름을 사용한 카메라 아사히 펜탁스입니다. 현대 SLR 카메라의 시발점이 된 이 카메라는 당시 카메라 시장에 엄청난 반향을 일으켰고 핵심 카메라 브랜드들이 사업 방향을 선회하는 촉매제 역할을 하기도 했습니다. 이후 아사히 광학은 K시리즈와 K시리즈를 소형화시킨 M시리즈를 출시하며 니콘F와 더불어 SLR 시장을 이끌어가는 주역으로 성장하게 되었습니다. 더욱이 가성비를 앞세운 M시리즈는 렌즈 교환이 가능한 일안반 40 카메라가 널리 보급되는 데 지대한 영향을 끼치며 많은 사람들이 카메라를 입문할 수 있는 등용문이 되기도 했습니다. 1982년에는 자동 초점 기능이 탑재된 최초의 렌즈 교환식 카메라까지 개발하며 펜탁스의 기술력은 더욱 각광받게 됩니다. 그리고 1984년에는 한국의 동원광학과 기술 제휴를 맺고 한국의 펜탁스 생산 기지를 설립하며 사업이 크게 확장하게 됩니다. 하지만 불행하게도 그들의 영광은 여기까지였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미놀타의 알파 시스템, 캐논의 EOS의 등장으로 기계식 메커니즘에 집중하던 펜탁스의 입지는 조금씩 줄어들기 시작합니다. 90년대 접어들어서는 캐논과 니콘으로 시장이 양분할되고 기술력의 한계를 느낀 펜탁스는 점차 카메라 개발 규모를 축소하는 대신 의료광학 같은 여타 분야에 집중하게 됩니다. 아사히 광학의 선택과 집중으로 회사는 비록 과거와 같은 혁신적인 진보는 없었지만 가장 안정적인 시기를 보낼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90년대 말부터 디지털 카메라라는 새로운 사진 장치가 부각되자 여러 브랜드들이 너나 할 것 없이 블루오션 시장인 디지털 카메라 시장에 진입하는 상황이 펼쳐지게 됩니다. 이때 펜탁스 또한 시대의 흐름에 편승하기 위해 뒤늦게 디지털 카메라 개발을 시작하게 되는데요. 그렇게 2003년 펜탁스는 최초의 디지털 카메라를 세상에 공개하게 됩니다. 2003년에 말이죠. 이미 세상은 많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디지털 카메라는 필름 카메라보다 더욱 높은 기술을 필요로 했고 그 기술의 발전 속도는 반년 전 출시한 카메라조차도 구형으로 만들어버릴 정도로 빨랐습니다. 펜탁스는 이 상황을 타개하고자 2004년 컴팩트 카메라 라인업 옵티오를 론칭하지만 이마저도 시장에서 외면받게 됩니다. 펜탁스가 디지털 시장에서 방황하고 있을 시기 때마침 삼성에서 러브콜이 들어오게 됩니다. 이때의 삼성은 이미 90년대부터 디지털 카메라를 개발하며 높은 수준의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회사였습니다. 다만 전문가용 렌즈 교환식 카메라의 개발 능력은 매우 떨어졌기 때문에 높은 수준의 기계공학을 가지고 있던 펜탁스에게 기술 제휴를 요청한 것이었는데요. 디지털 기술이 부족한 펜탁스에게도 삼성과의 기술 제휴는 거부할 이유가 없었습니다. 그렇게 하여 두 회사는 서로 간 기술력을 교환하였고 삼성은 GX 시리즈를, 펜탁스는 이스트의 후속 모델격인 K 시리즈의 디지털 모델을 출시하기에 이릅니다. 하지만 이러한 과도한 카메라 개발 투자는 오히려 펜탁스에게 독이 되어버립니다. 이미 펜탁스의 카메라 사업 부문은 매년 막대한 적자를 안겨주고 있었습니다. 그나마 안정적으로 매출을 올려주고 있던 의료광학 사업에서 카메라 사업 부문의 적자를 메꿔주고 있었던 것인데요. 이러한 기형적인 재무구조가 몇 년 동안 반복되자 펜탁스의 재정 상황은 악화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결국 2007년 펜탁스는 일본의 광학회사 호야에게 매각되며 펜탁스라는 회사는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됩니다. 이제 기업으로서의 펜탁스는 사라졌습니다. 하지만 아직 펜탁스라는 브랜드는 남아있었는데요. 문제는 호야에게 적자뿐인 펜탁스 카메라를 생산하려는 의지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호야가 바랬던 것은 펜탁스가 가지고 있던 의료광학 기술과 휴대폰 렌즈 개발 같은 돈되는 사업뿐이었던 것인데요. 결국 2011년 호야는 의료광학 사업은 자신들이 보유한 채 카메라 사업만을 리코에게 다시 매각하기에 이릅니다. 하나의 브랜드가 두 개의 사업체로 나눠지며 이제 펜탁스라는 브랜드를 사용하는 업체는 호야와 리코 두 회사가 되었습니다. 현재 리코에서는 컴팩트 라인업으로 GR 시리즈를, 고급형 모델로 펜탁스 K 라인업을 취급하고 있지만 리코 또한 적극적으로 카메라를 개발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지금의 펜탁스는 명맥만 이어져 내려오는 수준으로 관리되고 있는 상태입니다.